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수위 원안보다 130억 원 줄어든 360억 원 규모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는 이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보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경륜 갖춘 적임자란 뜻을 거듭 강조하며 새 정부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올가을 이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7월부터는 주 300편씩 국제선을 증설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과 새로운 물결 김도연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어제 그만뒀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멈추는 선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뒤 뉴스큐에 출연하는 김은혜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음식을 파는 가게 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국방부 건물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간의 신구 권력 갈등으로 미쳤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 결국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의결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자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통과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애초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과 국방부 전체 이사 비용인 11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안보를 고려해 시기를 늦춰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시설 구축을 위한 116억 원과 전산 서비스 시스템 등 101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취임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해 5월 10일 취임과 맞춰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보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 측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18억 원을 받고 또 대기업 사회이사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6천여만 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로 이야기할 것은 없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신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청문회가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직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 청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안은 없다고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장제원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직 오지 않아 낙점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인수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물가를 포함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 문제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제 지표가 어둡다는 보고에 윤 당선인은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최저임금이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의 부작용이 컸다며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 회의를 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갔는데요.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된 250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선제 조치 등을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된 만큼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가 곧 이전 작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부 이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려면 국방부가 먼저 사무실 정리를 끝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시작은 국방부 이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예비비 총액 360억 원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118억 원이고 이걸로 이사와 정보통신 구축 또 최소한의 시설 보수 등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곧바로 이사 계약을 의뢰해서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이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국방부가 이전하려면 옮겨가려는 사무실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작업들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방부 본관에 5층 이상에 입주한 부서들이 우선 영내의 국방부 구청사 등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2층과 3층 등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실과 주요 지휘 부서들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수위팀 관계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해서 국방부 곳곳을 살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 2층이나 3층이 말씀드린 대로 28일 이후에야 이사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공사 역시 5월은 돼야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시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요. 군은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경기지사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도 당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어제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했는데요. 오늘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죠. 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민해왔는데 SNS를 통해 당일에야 출마 결심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경기도에서 민주당 권력을 멈추고 경기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인 만큼 국민의힘은 대선주자급인 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의 경선 흥행몰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력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는데 윤 당선인이 직접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혜진 의원이 윤핵관을 견제하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경선은 윤핵관 대 비핵관 경쟁 구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친윤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본인의 결단과 여론의 조화일 뿐 당선인이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알아보죠. 역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나서기로 한 경기지사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기지사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사자구도인데요. 특히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SNS에서 김 대표를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김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응수했습니다. 경선 방식을 놓고도 어제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처럼 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직접 투표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대표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고 싶지 않다며 합당까지 선언했으니 민주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당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되고 어떤 후보가 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네. 판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되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정치를 그만둔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 86그룹 인사로 사선의원 출신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86그룹 인사 가운데 두 번째 정계 은퇴 선언인데 세대 교체를 비롯한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할 예정인데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도종환 이사장을 비롯해 홍영표, 이광재 등 이사진인 의원 13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명분도 가치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기간 86그룹 용태론을 언급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의 출마는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분이 이제 또 한 분 나왔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죠. 얼마 전까지 매일 아침 인수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브리핑을 했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마지막 브리핑하시고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빨리 결단하셨네요. 언제부터 결심하신 거예요? 최근이고요. 최근이요. 예, 그만큼 고민이 좀 짙고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까지 경기지사에 출마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예, 당에서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정권 교체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뼈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의 완성은 경기도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되고 네.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달라. 그런 여러 각도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네. 당에 적극적인 요청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대변인 역할도 사실 네.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 보니까 그동안 1박 이상의 일정에는 반드시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선거 당시에는 아무래도 당선인의 의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이제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권이 새롭게 자랄 수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보탬이 되고자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바뀌었나?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었고 그렇지만 더 새 정부를 위해서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 당선인께 이제 출마 결심을 네.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죠. 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왕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 말씀하셔서 열심히. 네. 만약에 윤 당선인이 네. 되게 중요한 일이 많은데 꼭 나가야겠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래도 나갔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많은 기자님들이 예. 윤심이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심을 잡기보다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나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해라는 말을 했다라고 네. 하니까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같은데. 말씀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도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모든 말씀하셨더라고요. 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보니까요. 잘 사는 경기도 만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민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제가 오늘 저의 닉네임을 뭐로 부를까라고 하다가 철의 여인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철의 여인. 마그렛 대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의 기득권이라든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부분을 깨는 데 있어서 예. 사실 무쇠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오랫동안 영국 국민들 가슴속에 남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경기도의 카르텔을 깨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가 바뀌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또 이권 카르텔로 본인들의 축제와 잔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고용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요. 그리고 경기도의 대내 성장률 또한 IMF 때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이 경기도민에게 가지 않았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과실이 경기도민에게 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마가렛 대처 수상은 영국의 이제 첫 여성 총리를 지냈고 3번 연속 총리를 지낸 분인데요. 마가렛 대처의 별명이 철의 여인.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네. 이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주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경선 구도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요. 대환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 네.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 우리 당 그리고 저도요 앞으로 신명나는 참신한 그런 네. 승부를 펼쳐 보이는 게 경기도 선거를 위해서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보통은 이제 다윗이 돌을 던질 때는 이게 될까 말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 저희가 품격 있는 승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지도자셨고 예. 제가 존경하는 대선배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대권만 2번 도전을 했고요. 정치 선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도전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장동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경기도민이 보실 때는 1,360만 정도 되는데요. 서울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더 많은 규제로 촘촘히 이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거주지를 만들긴 했지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아가고자 하지만 경기도 북부, 남부, 동부, 서부가 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이건 맞춤형으로 협파를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제가 2년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네. 정치인이 말이 중요하죠. 대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예, 근데 예. 말보다는 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어서 사실상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라테팡스, 다시 미래를 가져오고 또 혁신과 기업 명품 도시로 세우고 경기도민들에게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 공정한 것 같아, 네. 서울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분당을 지역구 네. 주민분들께는 지금 네. 뭐 전화도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갔냐 그러시죠? 예. 왜 근데- 도전하느냐고. 예, 예. 아쉬움과 섭섭함이 다 있죠. 네. 저도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주민분들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대선 이후에도 사실 경기도가 없으면 성남이 없고 성남이 없으면 제주였고 분당갑이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잘 출범하도록 하는 역할도 저에게 부여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오세훈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윤석열 당선인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원팀이라 생각해서 20세기는 서울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로 중앙정부가 경기도를 도와줄 게 많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를 도와줄 게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훨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가 돼서 경기도의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서울 그리고 경기까지 이제 협치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경선 후보가 언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경선 후보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나요? 한 앞으로 보름 정도 보름 시간이 정도 있습니다. 있다가 경선 네, 후보 결정되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됩니까? 그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예. 하게 될 때는 아마 4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월 말 정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예. 여기 또 심재철 전 원내대표를 네. 포함해서 여러 당내 인사들이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김은혜 의원 경쟁력 여쭤보겠습니다. 김은혜 경쟁력 세 가지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은혜 경쟁력은 일단은 지사직이나 네. 그리고 어떠한 정무직이나 제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도 오로지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뛸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김은혜 경쟁력은 또 하나 말보다는 발이 더 세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젊음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추진력을 지난 2년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경쟁력 세 번째, 예. 대장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당연히 공정의 상식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장동을 이뤄왔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대장동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경기도 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민주당의 이권 카르텔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깰 수 있다는 그 가능성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말이 네. 아니라 발로 뛰는 정치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저격수 아직 할 일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네. 지난 대선 때 보면 좀 어려운 선거였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의 5%포인트 이상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왜 경기도가 윤석열 당선인을 택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택했을까요? 왜 거기가 더 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생각했지만 참 아프죠. 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예. 저희가 더 뼈아프게 각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경기도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치열하게 뛰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에서의 성적과 관계없이 외국 분들이 참 많이 사시거든요, 경기도에. 예. 그리고 그분들이 투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이상 살고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예. 부동산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상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도 사고 투표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표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는 원칙을 견지하고 네. 반드시 정정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민 분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경기도민분들이 원하셨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규제가 너무 세고요. 규제요? 네. 그리고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기도민분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서울에서 밀려 내려오셨어요. 예, 예. 그거는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천정부지로 서울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경기도로 왔지요. 네. 그런데 연담화라고 해서 이것도 도미노 형상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겹겹이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채로 그 집값 문제가 경기도민에게도 다 떠안아졌습니다. 네. 제가 국토위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세제 개혁과 그리고 수요를 반드시 시장에서 창출해야 된다는 것. 네.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주거 안정 위해서 노력하겠다. 교통 문제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세 번째로 경기도 주민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집을 굉장히 많이 지어줬긴 했지만 그에 걸맞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넣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GTX ABC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만 예. DEF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GTX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촘촘합니다. 아, 그래서 예.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ABCD이거든요. 예. 제가 이 지도를 늘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까지 30분 출근으로 저희가 주민분들의 더 편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예. 편리하고 용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언제쯤 완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바로 저희가 AB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데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D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나 아니면 국토종합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또한 국토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힘 있는 후보로 국토부를 경기도로 데려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당국자 간의 회담이죠. 네,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마회견 때 이재명 후보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대장동 저격수로도 활동하셨고 경기지사가 되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좀 더 살피겠다, 네.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대장동 재판도 저희가 선거 때 보면 3월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예.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여러 후보분들이 나오셨는데 출사표를 던질 때 보니까 예.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내가 이재명 후보랑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인맥을 과시하더라고요. 예. 저는 주어는 이재명 전 지사가 아니라 경기도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번 네. 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연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그분들이 더 자신 있고 과감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백현동 사업도 문제 많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공격수 활동하셨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백현동에 네. 대해서는 한마디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리를 돈을 벌기 위한 분양 아파트를 넣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주거를 빼앗고 강한 자를 위한 주거를 마련해서 본인들의 축제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또 대장동과 같은 그런 자신들의 사업을 책임졌던 자를 위해서 인사규정을 고치면서 알박기로 다시 넣었죠. 그것은
주민들에게는 저는 대장동의 부당 이득을 반드시 환수시켜 드릴 것입니다. 수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그 또한 잘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사표 던졌잖아요. 네.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느 후보가 가장 그 경쟁력이 있고 또 좋은 승부가 될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다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떤 분이 되든지 그분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아바타로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오로지 승부는 상대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도민과 함께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네.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도민들에게 꼭 약속 하나 한다면 무엇으로 하고 싶습니까? 지금 공정한 경기 또 잘 사는 경기도를 제가 오늘 표로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경기도에 오셔서 잘 살게 해드리겠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들 더 큰 자리를 위해서 도약을 하시고 날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경기도를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지금 별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지사를 별이라고 한다면? 별은 바라보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은 그거를 잘 모르고요. 네. 마주하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 쓴소리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네. 더 당차게 그리고 신명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과 함께 오늘 출마 각오, 소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을 놓고 오늘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또 이정수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시도 수사팀에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부장회의가 소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일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장회의는 기소 여부 등 중요 사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형사일부 담당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한 검사장을 혐의 없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설명했고 참석한 차장, 부장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담당 수사팀은 이정수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과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로 알려진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2년여를 끌어왔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인데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불렸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내용 보강도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수사팀의 보고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도움 없이는 향후에도 내용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요청해 공문 형식으로 받아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위한 수사 내용 보강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한 검사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아이폰은 채널A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가장 확실한 단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는 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과 현 이정수 지검장은 그간 수사팀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부장회의 논의 내용과 보강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수사팀의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오철입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부인 이은혜 추가 범행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공범도 확인됐는데 검경은 도주 중인 이은혜와 조현수를 잡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꾸렸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 나가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그곳에서도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 씨가 연루된 범행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인데요. 12년 전인 2010년 이곳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에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함께 탔던 이은혜 씨는 살아남아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2008년에서 2010년에 발생한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2010년 전후로 이곳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다른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의 부검 기록을 건네받았는데 일단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개 수배한 2명 말고도 공범이 1명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개 수배한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 말고도 지인 30살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를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현수의 친구이고 이은혜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이 먼저 계곡에 다이빙해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 남편이 뒤따라 뛰어들도록 유도한 뒤 구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가족의 제보로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지난 2020년 이은혜 조현수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현재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씨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효력이 남아있던 생명보험은 3건인 것으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령이 가능한 보험액은 모두 합쳐 8억 원 정도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이 정도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매달 7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적한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한 검찰은 일주일 넘게 행방이 드러나지 않자 오늘부터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꾸려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멘트 업계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업체들이 총력 생산 체제에 돌입하면 2분기에는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시멘트 수급 대책이 논의됐다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시멘트 업계 등과 함께 시멘트 수급 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수급 동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정부는 시멘트 수급이 달린 이유는 1분기에 강수량이 줄면서 건설공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평균 시멘트 재고가 70만 톤에 그쳐 평상시 100만 톤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2분기부터 국내 7개 시멘트 회사가 총력 생산 체제에 돌입해 전분기보다 35% 이상 시멘트를 추가 생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출 물량도 내수로 전환해 국내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일단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유연탄은 러시아에서 75%, 호주에서 25%를 수입했는데 러시아 비중을 낮추고 호주의 비중을 46%까지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월 말 현재 유연탄 가격은 톤당 272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가 상승분이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이 문제가 공급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에도 레미콘과 건설업계 관계자를 불러 이견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시멘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취임식은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민 500명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BTS 공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관보다 내실.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이 BTS 공연을 언급한 걸 보면 공연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BTS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해서 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 연설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미국 방송 출연 때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수어를 이용해서 만든 퍼미션 투 댄스 안무를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누가 또 어떤 공연을 펼쳤을까요? 먼저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가수 양희은 씨가 초청돼 민중가요 상록수를 노래했고 팝페라 가수 이명주 씨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5만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김장훈 씨가 초청돼 축가를 불렀고 트레이드마크인 발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7만 명이 모였고 가수 싸이가 초청돼 공연을 했는데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역대 취임식의 분위기를 보면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첫 인사인 만큼 밝고 희망찼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지만 이번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과연 BTS의 공연을 볼 수 있을지 취임일이 가까워질수록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저격수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의원이요. 오늘 경기지사 출사표 던졌습니다. 조금 전 뉴스큐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네. 그럼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반영이 된 것으로. 그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니 지금 당선인 대변인이고 지금 한참 인수위가 좀 절제 올라서 그렇죠.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렇게 질문하셨죠. 예,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윤 지금 당선인이 그만두면 어떡하냐. 예.
이렇게 한다면 나눴겠죠. 그러나 뭐 그렇죠. 어쨌든 뭐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당에서 적극적 요청이 있었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경기도는 지금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예. 윤 후보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졌었고요. 윤 예. 당선인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뭔가 흥행 카드가 필요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심재철, 함진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합류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관심을 끌 것이고 네. 경선 과정도 여러 가지에서 뭐 지금보다는 훨씬 흥행이 좋겠죠. 예.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네.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후보가 되면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흥행 결과를 보고 또 경선 결과를 보고 거칠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본인으로서 나쁘진 않은 카드인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 지역 득표율을 보면요,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는 낮았잖아요. 낮았죠. 예, 한 5% 포인트, 4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위해서 아마 김은혜 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출마를 해라라고 권유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번 선거 민주당이 좀 유리한 선거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경기도만 봤을 때 현재로서 민주당이 유리해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들보다 낮단 말이에요 지금. 네. 게다가 어쨌든 졌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태고 여전히 이재명 전 지사의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예. 현재 이 단계에서 볼 때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일단 지역구가 대구인데 경기도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는 사실 지역구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좀 정체성이 있어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종로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그분도 호남에서 정치적 고향 기반을 닦았거든요. 정세균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왜 경기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나오느냐 유승민 전 의원.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과연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건가. 가뜩이나 경기도가 좀 불리한 지형인데 선거 지형이.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나온 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좋은 일인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도 막상 취임을 하면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 전체 이게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을 5% 이긴 거 이 자체로 볼 때는 선거정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제 한 40일 채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하느냐 당선인 측 인수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 외에도요.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도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이런 것을 놓고서 윤심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세 분의 그 출마자에 대해서는 자천타천으로 이미 출마를 하기에 손색가 없다라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당선인께서 나가라 마라 그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은 뭐 윤심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당선인 신분에서 윤심이 후보 뭐 출마 권유 같은 것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되죠.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선인은 뭐 그런 쪽은 이제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이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당이나 인수위 측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해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너무나 붙어 있어요. 너무나 붙어 있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구도가 그대로 된다면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꼭 이겨야겠다는 각오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 출마라든지 또 김태흠 의원 출마 이런 등 저희가 뭐 보도를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윤 당선 측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좀 출마를 권유했다고. 원래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그랬었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거 나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항상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뭐 더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원내대표 될 가능성도 높은데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2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된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고 그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선거 나가는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좀 그림에 보면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게 그냥 뭐 저 불쑥 찾아가서 권유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저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미 다 물밑 조율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니까 저는 충분히 조율이 있었고 당사자도 사실은 김태흠 의원으로서도 윤 당선인 측에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원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그대로 출마를 하고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를 권유하는 게 이게 그냥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 모양새하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현실 정치에서 또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너무 또 이게 삐그덕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충남 지사에 출마하려던 박찬호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정성 시비로 번지면 이게 선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당 선거나 선거에 특별한 뭐 박심, 이심, 김심 무슨 심이 많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작용한다는 거. 그게 정치적인 그 당내 경선의 쟁점이 되면 굉장히 선거에 불리해요.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또 중요한 게 당청 관계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간다면 여기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 아니에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수평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당청 관계라서 정당 여당이 뭐 청와대 출장소냐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당선인이 뭐 개입했다라는 논란이 만약 더 번지면 그런 논란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수평적 당청 관계냐 수직적 당청 관계냐 뭔가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번질 수가 있다. 아직은 뭐 그 단계까지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박찬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동연 대표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쟁 관계죠. 강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연 대표님께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관천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거 상당히 그 국정농단 시절에 그 일종의 이제 부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부역자를 두고서 민주당 후보로 제가 함께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무전 시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또 MB 때에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그 사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경쟁 관계가 되니까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이제 국무조정실장 등 중요한 그런 직책을 지냈다는 것이죠. 글쎄 그걸 보고 이제 그 부역자라면 그 정권에서 무슨 뭐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연 대표가.
그 당시 이제 그 관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는 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뭐 봉사하는 직책이 이제 관료고. 네. 그 지금 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YS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서 당신은 왜 그 반대쪽 정부에서 이랬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랬으니까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김동연 그 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계속 정치를 한 안민석 의원보다도 오히려 일부에서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막 계속 이제 뭔가 그 김동연 후보를 위해서 나를 세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대표를 밀고 있다는 좀 바로 옆에 있는 게 정성호 의원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안민석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게 그럼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처음부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랬죠. 물론 경쟁 상대니까 여러 가지 이제 흠결을 또 끄집어내는 게 또 선거에 뭐 당연한 이제 수순이긴 한데 이거 특히 이제 이 부역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국정농단을 다시 꺼내서 김동연 대표와 연결시키는 건 좀 논리 비약 같아요. 그래봐야 뭐 지난 대선 기간이래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는 상당히 뭐 화해 분위기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물도 당 대표하고. 근데 그 얘기 그때 전혀 안 나왔다가 이제 도지사 선거 경선 상대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설득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도 오찬을 가졌고요. 그런데 친문 그룹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이 오늘 공식 입장문을 냈고요. 송 전 의원의 출마에 반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반발이 거센 반발인데요. 네. 민주주의 4.0 이사진이라면 민주주의 지금 4.0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대표적인 친문 그룹이고. 그런데 저렇게 이사진이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전체가 지금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송 대표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명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해놓고 지금 벌써 이게 얼마 됐다고 바로 또 출마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인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온 분이 서울에 갑자기 나온다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또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지역 현재 부평주 의원인데 뭐 그런 데다가 또 이게 서울에서 이와 같은 계속 불협화음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전체가 지금 전체의 그 지방선거 구도가 또 상당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송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꼭 출마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야죠. 왜 이래서 난 출마할 수밖에 없다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거센 반발이 있다면 아무리 뭐 어떤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 뭐 그럼 정성호이 또 가서 권했던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또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또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송 대표의 어떤 측에서는 대명분을 위해서 이건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이낙연계 그리고 또 거기에 친문 개파가 좀 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이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저는 지금 86그룹의 퇴진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것도 명분이 없고 뭐 지역구가 인천인 거 뭐 당연히 명분 없는데 더 명분 없는 거는 원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인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명분론적인 거 말고 또 보다 본질적으로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설득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득이라는 거는 명분이 없을 때 명분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럴 때 설득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계, 정세균계, 친문계
뭔가 복잡 다단하게 지금 권력이 분화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 친명계가 지금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하고 옆에 김병우 의원이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요? 김병현 그 후보 대표 출마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이건 친명 대 친문의 권력 구도로 봐야 돼요. 아까 명분도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명분과 현실이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명분은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명분이 약한 것이고 바로 친문이나 친이낙연계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본질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이건. 그렇군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이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송영길 지금 전 대표도 친명의 어떤 그러한 그 배 위에 타고 있다고 본다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죠. 송영길 현재 의원인도 내놔야 되는데 아마 그 지금 내재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당내 권력 투쟁과 당내 권력 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또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못하는 물러나기 상황일 수 어려운 있네요. 저 그런 요인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차피 예. 그 배 위에 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비판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86그룹 퇴진한다고 얘기했고 총선 불출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내 그 어떤 그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당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이다. 본질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 행보와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김영춘 전 장관 정계 은퇴 선언했죠. 최재성 전 수석도 지금 정치에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86그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분석하기를 이번 대선이야말로 결국 86세대의 퇴장이라는 신호를 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은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실 때 그때 저런 말을 해도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 근데 조금 빨리 한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좀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뭐 많은 기여를 했죠. 민주화운동 한 분들이. 그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민주화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유효했던 시기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기가 가고 있어서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나이가 들어서도 입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많은 비난을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뭐 산업화 이후 민주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 공들을 인정하되 30년 이상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누린 그 부분들은 이제 내려놓고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네.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의식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군요. 지금 노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이렇게 나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예. 김영춘 전 장관이 며칠 전에 이제 은퇴 선언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정세균 계고 친문계거든요. 최재성 그렇죠. 전 수석이. 예.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난 나가겠다. 훈장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권력 투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권력 투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이 결정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프죠. 네.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도 뭐 저만한 딸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서 비판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모두가 마음에 아픈 생각이 들 것이고 특히 저 조민 씨가 뭐 크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많고요. 그러나 어쨌든 부산대 측에서 조금 너무 시간을 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결정해서 되는 일인데 아마도 여러 그 정치적 역학관계 눈치를 좀 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 좀 씁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제 의사면허를 취소할지 이제 그때까지 이제 집행 정지가 결정되면은 미뤄지는 건데. 근데 부산대학이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2019년도 8월에 이게 첫 보도가 됐었어요.
그 2020년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왜 그 7가지 스펙이 다 허위로 했다는 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 2021년도 작년도 8월에 또 2심에서도 또 항소심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1심의 그 유죄가. 그런데 그동안 부산대학이 취한 조치라는 게 너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 3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조사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입학 전형 뭐 공정관리위원회가 구성해가지고 청문 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또 입학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름대로 부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2심 판결이 안 나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가겠다라고 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일단 1심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 허위였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조사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안 들어가고 계속 끌다가 교육부 이제 지시받고 하고 이제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글쎄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부산대학이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눈치 보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또 윤석열 새 정부의 눈치 보는 게 아니냐라는 함정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집행 정지 신청 말씀이셨죠? 받아들여질까요? 아마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 공립되니까 이제 일정 행정 처분이 되는 거니까 행정 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때까지 결론이 나려면 한 3년 넘어도 갈릴 수도 있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 한 뭐 3, 4년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어떤 그 만약에 이 부산대 처분이 그대로 집행이 돼 버리면 의사 면허가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집행 정지를 해놓고 본안 소송을 결과를 기다려 보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조민 씨 지위가 결정되기까지 또 3, 4년간 또 떠버린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조민 씨가 뭐 전문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또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 그 초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조민 씨에게는 너무 이런 것이 과연 현명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잣대를 검찰이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국 일가를 향해 했던 잣대를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말이죠. 김건희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뭐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력에 대한 거 허위 이력 문제가 제기됐었고 고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지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지금 이 조민 씨에 대한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걸 반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직도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저분들은 그 얘기는 아치 않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왜 다른 걸 자꾸만 끌어들이고 물타기 하려 하냐라는 그런 그 합리적 그야말로 그것도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 김건희 씨도 똑같이 해라라고 말해야지 형평성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빼고 자꾸 뒷얘기만 하니까 지난번도 그런 일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 경제부총리 자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장재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매우 아유,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 라인 인선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면 깜짝 발탁 인사를 안 하고 일단 언론의 검증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네. 뭐 언론에서 이제 정말 이제 애드벌론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흘려봐서 그 사람에 대한 평이라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렇다 보면 나오면 또 주위에서들 뭐 제보라는 게 또 많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혹시 이제 또 검증 보고서나 들어갔지 않은 것들이 걸러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일단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해보는 것 같고 또 최종 그 당선인체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라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검증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좀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역 의원을 과연 입각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뭐 검증이 아직 좀 토론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더더구나 이 현역 장관이라면 현역 의원은 겸직이 가능한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아마 싫어할 거려.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실세 중에 또 실세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처음에 거론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고사하고 있고 뭐 당선인도 앞서 이제 현역 의원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륜, 정무관갑 두루 갖춘 인물을 좀 골라야 텐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일단. 글쎄요. 언론에 지금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장제원 의원인데 장 의원은 워낙 본인이 여의도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거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 정무 판단 그리고 경륜 그러면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대학 선후배고 또 사실 인수위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선대본부 총괄본부장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인정받았고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제일 편할 겁니다 아마. 대화도 잘 되고 소통 잘 되고.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세 의원이 그렇게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사선 의원인데 의원직 놔두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인데 역시 정무 판단과 감각과 경륜과 지금 그래서 장성민 특보위가 나오긴 있어요. 과거에 의원도 했고 또 당선인 특보긴 한데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통과했잖아요. 물론 뭐 당선인 측이 제시한 전체 금액은 다 못했고 360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5월 용산시대 개막 조금 어려워진 것 같죠? 현재로서는 스케줄은 그런 것 같아요. 5월 10일 날부터 이제 바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 이건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해줄 거면 진작 그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해주시지.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아쉽고요. 현재 당선인 측에서는 뭐 밤을 새더라도 5월 10일 날 집무하겠다 하는데 기왕 늦어진 것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어차피 지금 용산시대가 5월 10일 날 열리기는 어렵게 됐어요.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부는 이동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96억 다 승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선인 측도 무리하지 않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비를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자 서방 측은 러시아 외교관을 200명 넘게 추방한 데 이어서 강력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유럽은 격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곧바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a istruzione, il segretario generale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l'ambasciatore Ettore Sequi, ha convocato questa mattina alla Farnesina l'ambasciatore della Federazione Russa in Italia.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소속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틀 사이 추방 결정이 내려진 러시아 외교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Las insoportables imágenes que hemos visto de la matanza de civiles en la localidad ucraniana de Bucha tras la retirada del ejército ruso nos indignan profundamente. Y España exige que los crímenes de guerra sean investigados de forma inmediata y que los responsables sean castigados por ello. 서방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그중 하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We will make them broader and sharper so that they cut even deeper into the Russian economy.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러시아를 옥죄할 새 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끔찍한 영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상영이 되자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장준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성급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사는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영상과 기사는 아주 끔찍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전후 상황과 정확한 사건의 원인에 대한 검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대화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마치 귀머거리와의 대화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이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함께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인도는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부차 학살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전력의 전력 도매 가격이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3월 전력시장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달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92.7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22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문을 연 2001년 이래 3월 기준 최고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비상이 걸린 민생 물가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분과로부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넘어선 원인과 배경, 향후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물가 지표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어둡다는 보고를 받자 윤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세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오늘 농림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과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곡물 수입 유통업체들은 기존에 수입하기로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북미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필요량의 3개월에서 5개월치 재고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4%대 물가 상승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껑충 뛰면서 밀가루, 식용유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막 거리두기가 풀려서 장사를 하려고 하자 고물가 폭탄이 떨어지면서 상인들의 시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울 망원시장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정현 사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선 체감이 더 크실 것 같아서 연결을 합니다. 거리두기가 많이 풀려서 장사는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잖아요. 닭강정 재료들이 보면 밀가루, 식용유들인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닭강정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식용유로 튀겨야 하는데 네. 이 재료들이 지금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요?
그러면은 2배 올랐다. 그러면은 뭐 생닭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고. 그러면 일단 음식 가격을 높여야 되잖아요.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생닭 가격도 지금 식용유 값이랑 똑같이 2배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닭강정 가격을 2배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료는 올라서 재료 가격은 올라서 사실 닭강정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또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네요. 작년보다 얼마나 덜 팔린 겁니까? 거의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하면 뭐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매출이 많이 거의 나아지고 없었고 이제 조금 팔리기 예. 시작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언제부터 체감이 되셨습니까? 가격이 오른 것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급등한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가게는 혹시 몇 분이나 같이 일하십니까? 지금 3분 정도, 저 포함해서 3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분 정도 일하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할 텐데 적자가 심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재료값이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네. 인건비는 생각할 수도 없어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끼리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 부담은 가족들이랑 일을 하시니까 좀 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게세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게세 내기도 지금 많이 힘들죠. 근데 삼시세끼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에 배달 주문으로 이제 드시는 분 많잖아요. 선생님 가게도 배달하십니까? 네,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비가 계속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배달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배달 비용도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 팔면 배달 비용으로 한 5천 원 이상 나간다는데 맞습니까? 5천 원 더 나가죠. 5천 원 더 나가요? 그럼 2만 원을 팔면 배달 비용으로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만 원 정도 팔면은 저기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랑 라이더분 드리는 거랑 해서 거의 지금 한 6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겠네요. 지금 재료값이 계속 뛰고 있고 지금 가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양도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오른 만큼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소비자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닭강정 가격을 올리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사장님? 그래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예. 아무래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이래저래 지금 뭐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그 닭강정, 뭐 통닭 이런 가게들도 다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남는 폭이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손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많이들 올리시는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세요. 인지를 해주시는데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사장님 그럼 지금 그 망원동 시장 안에 다른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다른 가게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품목이 조금 영향을 안 미치는 품목도 있지만서도 이제 저희처럼 많이 영향을 미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 혹시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위의 시장뿐만 아니고
이게 주위에 나가 보면은 이게 임대에 놔져 있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가게가 계속 교체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마련했고 지원비도 많이 지급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지급 받으셨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느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비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원비는 국가 지원금 받은 거 말고는 뭐 딱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워두신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곳은 서민들을 대표하는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시장이라는 곳에 상인들이 이제 점점 오르는 물가에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방안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당장 정부 당국에 혹시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오르는데, 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불안정한 네.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화되도록 어떻게 국가에서 노력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물가 빨리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현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12년 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변함없는 동지애를 보여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퇴임 후 5년여 만에 첫 백악관 방문입니다. 재임 중이던 12년 전 전국민 건강보험법 통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부르는 농담으로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Vice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That was a jok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일을 했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법을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Nothing made me prouder than providing better health care and more protections to millions of people across this country.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법은 오바마 케어가 맞다고 화답했습니다. Let's be honest. The Affordable Care Act has been called a lot of things, but Obamacare is the most fitting. Obamacare.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공화당 측의 각종 소송과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폐지 시도를 이겨내고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케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e Affordable Care Act is stronger now than it has ever been. And today, we're strengthened even further.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회보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목 보일러에 재를 버리다가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축구장 16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낙엽을 걷어내며 불이 번지는 걸 막아냅니다. 동이 트자마자 다시 투입된 진화 헬기들이 큰 불을 모두 잡아내면서 경북 봉화군 일대를 집어삼켰던 산불은 1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에 타버린 산림은 120헥타르, 축구장 16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불이 모두 꺼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동네 불이 붙었을 때는 막 저거 하라고 막 이래 방송해가지고 나왔기는 그만 뭐 동네가 자우롭게 연기가고만.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지자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목 보일러에 남은 재를 아마 밭에다 버리면서 그 버려진 재가 불씨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어린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구조됐고 구만서원 등 문화재들도 안전하게 보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잔불을 정리하고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이 내일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합니다. 갤러리 입장이 전면 허용되는 올해 국내 여자 골프는 12월까지 지난해보다 4개 대회가 늘어난 총 33개 대회가 열리고 총 상금액도 사상 최초로 300억 원을 넘어 309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여자 탁구 실업 2년차 17살 김나영이 종별대회 전관왕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제2의 신유빈이란 별명과 함께 올라운드 전형인 김나영은 광주에서 열린 종별탁구 일반부에서 유한나와 짝을 이룬 복식과 단체전 우승 그리고 단식 결승에서도 같은 팀의 양하은을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초유의 압류 사태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대한테니스협회 정상화길이 열렸습니다. 협회 정의균 회장과 미디어윌 주원홍 상임고문은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장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쟁점이었던 협회 부채 문제와 구리시 육사 테니스 코트 사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식인 오늘 쾌청한 하늘 아래 날이 무척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포근함은 여전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곳곳에 봄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1mm 안팎의 비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긴 어렵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는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15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 일요일은 23도까지 올라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